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4과목에 대해서 통합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생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과학 다른 3과목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 좋은 생물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과목에 대해서 한 13년치 기출을 풀이를 해보고 통계치를 작성을 해서 자료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월에 설명회를 하고 한 1시간 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 스쿨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나와 있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내용이 많아서 목차가 있는데,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하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스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연과학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실제 분석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가볍게 보시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3년간은 변시 전체 1차의 경향성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는 페이즈 2와 페이즈 1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그 이전 9년을 따로 보셔야 되고요. 두 가지 경향성을 자료에 같이 다 담았습니다. 이유는 2022년에는 아무래도 페이즈 2와 같은 경향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경향성을 다 아시고 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즈 1과 2를 보시면 페이즈 2는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페이즈 1은 그 전체 민법 산재 자과 다 포함해서 컷이 70에서 한 75 정도 됐습니다. 물론 67점 정도 됐을 때도 있지만, 근데 최근 3년간은 77점에서 81점 정도까지로 컷이 많이 올라갔죠. 민법 산재 자과가 3년간 좀 다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민법 산재 자과 3년간은 꽈락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좀 문제가 쉽고 안정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하셔야 되죠. 페이즈 1을 먼저 지금 보시면은 민법하고 산재에 대해서 꽈락률이 30%를 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최대고, 근데 페이즈 1 시절에는 자과 꽈락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9년 중에 한 5년 정도는 한 30%가 넘거든요. 그리고 60%가 넘을 때도 있었고, 최근 17년이면 그렇게 오래 안 됐죠. 40%가 넘을 때도 있었고, 이 시기에는 1차에서 민법하고 산재를 잘 하셔도 자과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페이즈 1과 페이즈 2를 가볍게 비교를 해보면 컷은 한 7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한 4점, 산재는 한 5점, 자과는 한 7점 올랐죠. 자과가 많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이 자료는 좀 귀한 자료라서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은데, 산인공에서는 응시자 평균, 응시자들의 민법 산재 자과 평균은 매년 공개를 합니다.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상세한 통계를 공개를 했죠. 2016년 있고, 이때 컷이 75였으니까, 페이즈 1 시기인데,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쉬웠던 시기죠. 근데 그때 한번 좀 자세한 통계를 제시를 했고, 근데 이게 얼마 후에 다 지워버려서 지금 구할 수 없는 자료라서 여기 소개를 해드리고요. 합격자의 평균을 보시면 산재의 경우는 한 85, 민법은 89, 자과는 한 6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합격자들의 자과 평균은 한 66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합격자 평균이기 때문에 컷보다도 상당히 높겠죠. 컷 외에 합격자들이 있으니까 합격자들의 평균은 꽤 높고, 이때 당시에 자과 66점을 받으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60점을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55점을 맞아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산재하고 민법이 90점이 넘으면 자과 55점도 합격할 수 있었죠. 180에 235니까 합격하고도 남죠.
다음 이 응시자 평균하고 합격자 평균 차이를 좀 보시면 산재의 경우는 26점, 민법도 한 26점, 자과는 한 17점 차이 정도가 됩니다. 자과가 이때 당시에는 응시자나 합격자나 다 낮았기 때문에 이 갭이 좀 작죠. 그 다음에 자과의 경우는 좀 패러독스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시험에서 이 중요한 과목은 산재죠. 그리고 민법이고 자과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법부터 공부를 하고 산재를 공부하고 자과를 공부하시는데 늦게 시작을 하시는데 의외로 내가 자과가 안 맞거나 뭐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과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민법 산재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전략보다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자과의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다음에 1차에서 합격하면 버려야 되죠. 2차 이후에는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전략의 중요성은 사실 자과에서 훨씬 더 크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초기에 구체적인 자과 목표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네 과목별로 나는 물리를 몇 점 맞겠다, 뭐 화학을 몇 점 맞겠다, 이걸 다 세우셔야 되고, 실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실전 풀이 시간이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뭐 집중학 영역이나 학습 방법 등을 초반에 미리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다음은 그 네 과목 분석한 내용을 먼저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치의 기출을 풀이를 했고요. 네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통계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네 가지 팩터는 실전에서의 실제 문제 풀이 시간, 그다음 난이도, 상중하로 일단 단순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NT는 나티피컬인데 짱돌 문제라고 하죠. 그 브리타라고도 하고. 근데 좀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나티피컬로 NT 문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NT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1년간 1차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자과 한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 달이 안 되죠. 한 3주 내에 뭐 끝내셔야 되는데, 생물을 예로 들면 3주 내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다시 복습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고 총정리하고, 그걸 다 포함해서 3주 내에 끝내야 됩니다. 내 타임이죠. 사실 자과 한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 생물 전공자가 아닌데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기출문제 이제 13년치 중에서 이 문제를 전공자가 아닌데 3주를 공부하고 맞출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NT 문제로 넣었습니다. 물리, 화학, 지학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DF 문제인데 이것은 실전에서의 풀이 시간이 한 3분 이상이고 난이도가 상중인 경우를 분류를 했습니다.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3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여러분이 자과를 진짜 다 10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을 때, 전공자와 비슷한 수준이 됐을 때 3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닐 때 뭐 한 달을 공부해서 3분 내에 푼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 5분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실전에서 3분이라고 해도 거의 풀질 못하는 문제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DF 문제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봤을 때 물리의 경우는 한 15분 실전에서, 근데 물리도 완벽하게 공부를 못하면 20분이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화학은 한 20분, 생물은 9.5분, 지학은 7분쯤 됩니다. 화학의 경우는 35분이라고 되어 있는 최대 35분짜리가 있는데 이때는 진짜로 어마무시했죠. 문제 하나가 전공자가 풀던 한 10분 내에 풀기 힘든 문제가 있었고, 예. 물리도 최대 시간이 꽤 길고요. 생물이나 지학은 풀이 시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충실하게 하시면 두 과목 합해서 20분 내로 들어가는 건 쉽고 15분까지도 가능하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내에 두 과목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생물하고 지하학은 문제풀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리화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 과목이 같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지 그 해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동시에 어려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T 문제고요. 화학의 경우는, 아니, 물리의 경우는 13년치니까 130문항 중에 3문항,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물은 좀 어마무시했습니다. 한 30% 정도가 NT 문제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 3년은 생물이 굉장히 쉽게 나와서 NT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한 30%는 비전공자는 거의 손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 달 공부해도, 한 2달 해도 힘든 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물을 몇 개 정도 맞으면 됩니까? 그럼 비전공자시면 최대 6개, 운 좋으면 7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NT 문제가 좀 문제고, 지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학은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다 10개 가까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가까이 맞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DF 문제는 역시 이쪽은 무시할 만하고, 물리하고 화학이 역시 많죠. 근데 화학이 더 어렵습니다. DF 문제도 많고, 문제풀이 시간도 길고. 실제 그 데이터들이고요. 풀이 시간인데, 이거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자료에 이제 페이즈 1, 그러니까 페이즈 2, 최근 3년 경향, 그 다음에 그 이전 9년 경향, 페이즈 1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최근 3년 경향이 문제 풀이 시간이 그래도 풀만한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예, 리즈너블한 상태고, 난이도는 9년보다 그렇게 쉬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난이도는 비슷한데, 물리화학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그 공부해야 되는 영역 내에서 내지만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 스텝이 증가하면 굉장히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많이 높이죠. 그런 난이도를 높이게 좀 지향되고 있는 상태라서 문제풀이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그게 최근 3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난이도들이고 NT입니다. Not typical한 것들. 물리화학이나 지학은 무시할 만하고 생물이 문제였죠. 생물 보시면 이전 페이즈 1의 9년치는 NT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2012년을 보시면 NT 문제가 한 7문제 됐는데, 이때는 비전공자 한 3개 맞추면 만점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문제가 황당했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은 거의 NT 문제가 없고, 2020년, 21년은 NT 문제가 아예 없고요. 19년도 3개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3문제가 요 점도련변이, 그 다음에 광우병의 원인인 프라이온, 사바나 정도인데, 한 2개 정도는 사실 출제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NT 문제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생물에서 돌연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13년간 한 번도 안 나오다 2018년에 처음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2019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고, 광우병도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NT 문제에 대한 경향성이 많이 줄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좀 NT 문제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DF는 풀이 시간 3분 이상, 그 다음에 상중 난이도를 갖는 경우인데, 역시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문제였죠. 화학이 더 많고 어렵고요. 전체 시간 비교고, 네 과목 같이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리화학이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과목이 동시에 풀이 시간이 길었던 해가 있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따로 분리를 했고요. 물리는 위쪽, 화학은 아래쪽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서로 좀 비껴 나가죠. 그래서 동시에 어려우면 사실 자연과학 점수가 평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난이도인데, 처음에 이제 상중하로 단순 난이도를 분류를 했는데, 실제 문제 풀이 시간이 긴 경우에는, 그에 의한, 난이도 증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의 경우, 문제를 푸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냥 기존의 난이도 그대로 100%.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했는데, 화학을 푸는데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150%로 증가하고 40분이 걸린다 그러면 사실 물리를 풀 시간이 없거든요. 웨이팅 팩터가 200%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도별로 자과 과락률을 다시 한번 표시를 했고요. 이 과정을 거친 이유는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죠. 자, 연도별로 자과의 과락률하고 그다음에 물화생지의 연도별로 난이도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의 난이도 변동이 과락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그래서 저는 물리나 화학이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여기 생물하고 많이 일치합니다. 생물이 어려웠던 해가 과락률이 높고요. 그 다음 지학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물리, 화학은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자면, 잠깐 위에 이걸 다시 보시면, 자, 자과 평균이 거의 13년간 47점 정도 되거든요. 응시자의 평균이죠. 그래서 응시자는 대충 자과에서 한 50점 정도를 얻고 생물하고 지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점수를 별로 못 얻는 것 같고, 지학은 사실 공부하시면 9개 이상 맞추기 쉽기 때문에 지학에서 점수를 대부분 얻고, 생물에서 좀 얻고, 물리에서 좀 얻고, 화학에서 못 얻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물화생지를 공부하실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학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원가에 강의가 있는데 다 강의가 좋고, 근데 대신 개인적인 생각은 강의보다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지학은 열심히 하셔서 무조건 10개를 목표로 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생물의 경우는 이제 지금 NT 문제가 많이 안 나오면 조금 달라지지만, NT 문제가 기존처럼 나오게 된다면, NT 문제는 비전공자분들은 사실 버리셔야 됩니다. 좀 달성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티피컬한 전형적인 문제 중에서 상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중화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10문제당 한 7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7문제를 맞추시면 충분하고, 최근처럼 NT가 안 나올 때는 8문제나 9문제까지도 보실 수 있겠죠. 다음 물리화학은 사실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굉장한 방법은 없고요. 상중하로 분류를 했을 때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좀 실전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문제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상중하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유형별로 미리 공부를 하셔서 보고 취사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문제들을 푸실 때 이게 어느 정도 걸리겠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형별로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전에서 취사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에 집중하게 되면 물리의 경우는 한 6.6문제, 화학은 4.6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맞히게 되면 11문제죠. 그러면 지학을 9개 맞추고 생물을 7개 맞출 수 있으면 11개 맞추시면 생물 7개니까 67.5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말은 하의 문제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달성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은 제가 생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생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설명은 안 드릴 거고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생물의 특성은 가장 영역이 넓습니다. 지학의 한 2배 이상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는 난이도 정도로 그 영역을 보면,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면 나중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도 기출문제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생물을 공부하실 때는 어느 부분을 확실히 잡을지, 어느 부분을 방어로 접근할지 영역별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한 달의 기간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좀 분류를 해놨고, 좌측을 보시면 이제 영역이죠. 이건 뭐 강의 들으시는 교재마다 다르실 텐데 약간 그 맞춰서 변형을 하시면 되고, 분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시 이 카테고리는 출제 경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뒤쪽에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어떤 부분은 확실히 기본을 확실히 잡아서 무조건 득점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인체 생리학이나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배를 공부해도 100%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출제 경향성도 파악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표시를 해놨는데 몇 년도에 어떤 영역의 기출문제가 몇 개가 나왔다도 중요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성적으로. 그래서 기출문제를, 생물의 경우는 특히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기출문제들이 잘 나오고 어느 정도 깊이로 나왔다는 게 머릿속에 매핑이 되어 있어야지 생물을 공부하실 때 밀도, 강약을 잘 조절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시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목도 붙여놨는데 제목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번호보다는. 그래서 출제 의도를 좀 고려해서 제목을 붙였으니까 표를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실제 분석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과목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추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네 과목 특성이 많이 다르니까 특성을 좀 미리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물리화학의 경우는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데 강의를 듣고 이론 공부를 다 했는데 기출문제를 못 풀겠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 공부와 문제풀이 스킬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다 하시고 문제풀이 스킬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이 휘발성이 높다고 하는데 물리화학의 문제풀이 스킬도 휘발성이 엄청 높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도 2, 3주 지나서 다시 풀어보시면 그 스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리화학의 경우는 강의를 좀 일찍 들으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고 문제 푸는 걸 주기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 3주에 뭐 10문제, 20문제, 30문제라도 계속 반복하셔서 문제 푸는 스킬을 내 안에 계속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생물이나 지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근데 문제풀이 스킬은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가지 특성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가지의 난이도 조정 방식은 아까 좀 말씀드렸죠. 물리화학의 경우는 나올 만한 영역에서 나옵니다. 물리화학도 그 외의 영역의 이론들은 굉장히 많지만 안 나옵니다. 나올 만한 영역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산 문제 스텝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또는 두 가지 영역을 합하면 스텝이 길어지면서 실전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이게 되고, 생물은 영역이 워낙 넓으니까 좀 지역적인 거에서 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NT 문제들도 많이 냈죠. 지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선 선물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 그래프는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린 그래프인데, 난이도를 보시면 지학은 난이도도 가장 낮고 연도별로 난이도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무시할 정도입니다.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는 가볍고요. 가장 보수적이고, 생물은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 변동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NT 문제들이 문제였죠. 그다음에 화학은 난이도도 가장 높고 난이도 변동도 심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과목이고, 제가 사실 원래 전공은 화학이거든요. 근데 화학과조차도 화학을 너무 믿고 뭐 다른 과목을 좀 가볍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위험하다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확실히 고득점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건 위험합니다.
다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지학은 가장 빠르게 10개까지 갈 수 있고요. 생물은 열심히 하시면 한 7개 정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NT가 없다, 그럼 비전공자라도 8개, 9개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화학의 경우는 시간을 투입해도 5개 이상 무리하게 보는 거는 안 좋습니다. 시간만 들어가고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전공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화학은 좀 방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예상 득점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예. 페이즈 1의 시기, 그러니까 옛날 그 9년 동안 시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학은 9개에서 10개, 생물은 5개에서 6개, 물리도 5개, 6개, 화학은 4개 정도. 예, 그 정도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 달성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하시고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년은 경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3년의 경우에는 생물의 경우는 6개에서 8개까지 보셔야 됩니다. NT가 안 나오면 비전공자라도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면 8개까지 보실 수 있고, 물리나 화학은 한 문제 정도 더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나 화학은 일단 풀이 시간 압박 때문에 너무 많이 그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리가 화학보다 조금 쉽기 때문에 한 문제나 두 문제는 화학보다 물리를 더 맞춘다. 물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두 과목 중에서는. 다음 이거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다른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 무조건 고득점 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걸 따져봤을 때 생물은 아까 NT가 그렇게 나오면 비전공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몇 개월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생물은 이쪽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근데 물리나 화학은 좀 열심히 스킬을 키우시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면 조금 그쪽 득점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의 특성이 다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력 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네 과목이니까 원래 한 주력 과목을 2개 정도 잡는 게 좋죠. 근데 지금 현상을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1차 주력 과목으로 지학을 잡고 일반적으로, 2차 주력 과목으로 생물하고 물리 2개를 선택을 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은 방어로 접근을 하고. 근데 실제로 생물 전공자나 물리 전공자나 화학 전공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주력으로 지학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2차 주력으로 물리하고 생물을 잡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자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이거는 큰일 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면, 내가 전공이 화학이더라도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비계산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생물하고 지학부터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지학 자신 있는 과목 먼저 시작해서 지학부터 풀고 생물을 풀든가, 하여튼 이론 과목인 생물 지학을 무조건 먼저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리화학을 푸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리를 먼저 푸시는 게 낫고, 화학 전공자한테 정말 화학 실력이 뛰어나다 그러신 분만 다르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물리가 먼저 나온다고 물리 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물리나 화학에서 시간 다 뺏기면 그 해는 망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푸는 순서는 잘 기억하시고요. 실전에서 문제 풀이 시간은 15분, 20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지학을 열심히 하셔서 풀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 물리를 푸신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화학에 다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은 좀 중간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물리, 화학을 공부하실 때는 하여튼 물리나 화학은 좀 이해력을 필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를 늦게 들으시면 힘듭니다. 이해력은 강의를 듣고서 우연히 이렇게 조금씩
성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 안에 생각이 좀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높아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강의를 들으시고, 네, 자과뿐만 아니라 민법, 산재, 자과를 포함해서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모든 과목을 강의를 빠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민법을 처음에 들으시면 민법 들을 때 복습하기도 힘들거든요. 민법이 막 한 50강 되죠? 50강 따라가면서 복습 1회독 하기도 힘든데, 그렇더라도 빨리 듣고 특허 듣고 뭐 그다음에 상표 듣고 뭐 디보 들으면서 자과를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전체 과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 나는 민법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할래, 그렇게 접근하시면 나중에 의외로 자기하고 안 맞는 과목이 나타났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는 초반에 빨리 들으시는 게 좋고, 자과 중에서는 물리화학을 좀 일찍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게, 어떤 시험이든 좀 그 시험 특성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다릅니다. 같은 영역에서도 다르게 나오죠. 뭐 예로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전공자가 물리화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화학의 어떤 공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전공자는 그걸 공부하는 게 실제 화학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응용 문제도 나오지만 뿌리부터 공부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왜 이런 공식이 유도됐는가, 의미가 뭔가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그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험이죠. 변리사는 특허를 다루게 되는데 특허는 응용이지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물리화학도 공식을 갖고 이 공식을 어떻게 응용할까만 나오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보시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이론에서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풀어보셔야 되고, 생물은 특히 중요합니다. 생물은 초반에 기출을 최소 3번에서 5번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텍스트를 읽을 때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3년간 기출 경향이 다른데 이제 정리를 하면 물리화학의 경우는 풀이 시간이 이제 적정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2022년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는데 예측하고 거기 맞춰서 공부하시는 건 위험하고요. 3년치와 9년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생물의 가장 큰 특성은 NT 문제가 지금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걸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일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과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좀 제가 자료를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고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자과에서 훌륭한 점수를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예,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참. 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 강의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실강은. 그 다음에, 좀 올해 좀 집중하고 싶었던 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기본 강의 끝나고, 9월 중순쯤에 한 최근 5개년치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할 거고요. 10월 말쯤에 나머지 그 이전 기출문제 풀이 5개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학원하고 얘기를 좀 해서 무료로 할 거고요. 예.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해설을 자세하게 해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좀 가볍게라도 짧게라도 정리할 수 있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뭐 들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많이 푸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생물에서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은 됐지만 내용은 RT-PCR이라고 생물학의 기법에 관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대로 출제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중요도로 봤을 때 언제든지 독립 문제 하나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1월이었나? 정리를 해서 한번 무료 특강을 했었고요. 그 자료는 이제 별리서 스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한 12월 정도에 다시 이제 업데이트해서 무료 특강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그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하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생물은 좀 뒤쪽에 설명을 보시면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물리화학은 이미 거의 굉장히 성숙된 학문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준의 연구 성과가 나와도 그게 물리화학의 흐름을 바꾸진 못합니다. 근데 생물은 아직 발전하기 시작한 게 한 3, 40년간 압축 발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노벨상 정도의 중요한 이론들이 나왔을 때는 생물학에 좀 흐름이 바뀔 정도로 중요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시사성 테마 특강을 12월에 그때 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